벌써 윤석열 대통령이 출범한 지도 100일이 지났습니다. 100일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국정과제 어떻게 이끌어야 할지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4개 단체가 함께해서 더욱 기쁜데요. 한반도 선진화재단, 그리고 안민정책 포럼, 그리고 차세대 미래전략연구원, 자유기업원이 함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분의 발표자와 4분의 토론자가 함께 하셨는데요.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의 초기 출발, 첫 출발,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아마 좋은 논의가 이루어질 텐데요. 과거에 있었던 비정상적인 일들을 정상화하는 그런 과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첫걸음은 잘 내디뎠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국정을 정상화하는 것과 함께 미래 비전이 함께 제시돼야 되는데요. 우리가 부동산 문제, 그리고 SOC 사회 시설 문제, 그리고 경제 정책 문제, 다양한 문제에 있어서의 경제 원리, 그리고 정치 원리가 잘 적합하게 적용이 되어야만 현실에 부합하는 좋은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정권을 처음 잡을 때는 이게 경제 논리? 그런 게 뭐가 중요해? 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집권하는 과정과 집권 후에 통치하는 과정은 다릅니다. 그래서 국정 과제는 그 현실 내에서 작동할 수 있는 경제 논리, 그것이 시장 원리에서 정확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주고 정부가 그러한 제도가 잘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노력을 해줘야 합니다. 그것이 시장을 확대하는 정부이고 기업이 잘 작동하게 만드는 그런 정부입니다. 그런 정부만이 국민의 안전 그리고 생활 수준을 개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윤석열 정부의 첫걸음은 의미 있는 첫걸음이었다. 하지만 앞으로 그러면 세세적이고 구체적인 분야에서 어떻게 정책이 국정 현안들이 현실감 있게 그리고 원리에 맞게 그리고 취임사에서 밝혔듯이 자유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할지는 앞으로의 논의가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를 해주시는 세 분과 토론해 주신 네 분의 귀중한 말씀, 이것이 아마도 윤석열 정부가 성공으로 가는 좋은 디딤돌이 될 것이고 또 방향을 가르쳐주는 나침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함께 좋은 시간 갖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당선되고 나서부터 지난주까지 주요한 정치적 사건이라고 할 만한 것들을 쭉 한번 묶어봤습니다. 또는 정부에서 어떤 발표를 했던 거라든가 또는 정책적인 발표라든가 인선과 관련된 내용들을 쭉 한번 일지별로 한번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과연 100일째 되는 날, 그 다음에 이제 대선부터 치면은 100일하고도 한 2달 정도 되는 시점인데 160일 정도의 시점에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리고 그 일들이 갖는 함의는 뭐고 지금 현재 우리가 그로부터 얻어내야 할 교훈은 무언가라는 데 초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쭉 일지를 정리하다 보니까 몇 가지 일로 이렇게 요약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 용산 이전 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수위가 구성되고 공식적으로는 3월 20날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확정돼서 발표가 됩니다. 근데 그 사이 잠깐 기억을 되돌려 보시면 그 문재인 대통령이 3월 21일 날 바로 안보 공백과 일정이 무리하다는 등등 해서 약간의 이제 반대적인 의견을 제시하게 되고 그래서 예정됐던 신구 대통령, 전현 대통령 면담이 연기가 되고 또 역대 몇 번 되지 않기 때문에 역대급이라고 표현한다는 게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가장 늦게 그 신구 전현 대통령이 면담을 하는 일정이 잡히게 됩니다. 물론 그 사이 이제 MB 사면건으로 또 한번 그 양 권력의 충돌이 있게 되지만 이후에는 이제 대통령 당선인의 뜻에 따라서 용산 이전이 이제 확정이 되고 4월 6일 날 국무회의에서 예비비까지 이제 승인이 되는 단계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인수위 기간 동안에 사실은 가장 큰 논란의 대상 또는 관심의 대상이 됐던 거는 MB 사면건과 용산 이전 건이더라고요. 다른 특별하게 논의가 됐거나 논란이 됐던 거나 그런 사안보다는. 그리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취임이 이제 있게 되는데, 윤 대통령은 그 개인적으로 보면 선거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치르고 이제 앞으로 더 이상 선거를 치를
필요가 없는 상당히 독특한 케이스가 됩니다. 또 하나의 독특한 케이스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향이지만 탄핵에 따라서 이게 정치 일정의 시간표가 이제 바뀌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보니까 취임 후 한 2주, 한 3주 만에 지방선거를 치르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계속 지금과 같은 이 정치 일정을 계속한다고 한다면 10년 후에는 3월 9일 대통령 선거, 4월 한 10며칠 국회의원 선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새 대통령이 취임도 하기 전에 총선부터 먼저 치르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원래 제가 12월 대선, 4월 총선, 6월 지방선거의 대체적인 스케줄이었는데 이게 이제 어그러진 게, 이게 어그러졌다고 표현해야 될지 뭐 잘 됐다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그 대선에서는 간신히 이겼지만 지방선거는 연이어서 이제 이기게 되는 상황까지 연출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선과 관련한 부분인데 3월 13일 날 이제 인수위원회를 구성하고 4월 3일 날 총리를 지명하고 4월 10일 날 8개 부처 장관 후보를 발표하고 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7월 4일 날 박순애 그 교육부 장관을 임명하고 불과 며칠 전에 사퇴하셨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인선과 관련된 가장 큰 그 일지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 왼쪽 하단 부분에 이제 표에 제가 요약을 해놨는데 청문 보고서를 미채택하고 10명, 청문회 없이 2명, 이제 1명이 더 늘어났죠. 경찰청장도 보고서 없이 이제 채택을 하게, 인사를 하게 됐고요. 4명이 사퇴하는 이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취임 이후에 논란이 됐거나 이슈가 됐거나 했던 걸 보니까 이 경찰국 신설 건이 또 한동안 이슈가 됐었습니다. 한 달 정도 이제 끌었는데 6월 21일 날 시작해서 거의 한 달 만에 이제 국무회의 의결로 이 일은 일단락이 됩니다. 정부의 일정은 일단락이 됐습니다만은 이제 국회로 이 사안이 넘어가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월북 문제하고 그 다음에 강제 북송 건이 이제 이슈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은 조금 잠잠해졌습니다만은 그 6월 16일, 6월 중순쯤에 국가안보실하고 감사원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결론을 번복을 하게 되고 감사원이 이제 감사에 착수하게 되고 통일부가 이제 7월에 그 관련 결론을 번복을 하게 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국정원이 직전 국정원장들을 고발하는 단계까지 이루게 됩니다. 지금은 조금 그렇게 크게 논의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취임 이후에 이슈가 됐던 사안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국민의힘 내분과 관련한 사안입니다. 7월 8일 당시 이준석 대표의 당원권 정지를 6개월 결정하는 윤리위원회 결정부터 지난 며칠 전에 전국위원회를 통해서 비대위 구성에 이르기까지 국민의힘 내분 사태가 여론과 언론의 관심을 계속 받게 되고 이게 이제 어떤 게 먼저 시작해서 원인이 됐고 어떤 게 먼저 시작해서 결과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국 그 대통령의 지지율을 상당히 꺾이게 만드는 역할을 그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대부분 뉴스와 신문 보도를 통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여기 이제 지난주에 나온 갤럽 조사의 경우인데 뭐 수치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는 것보다도 이 흐름을 보시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뒤에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한 달쯤부터 그냥 꺾이기 시작한 지지율이 계속해서 지금 끝을 모르고 이제 내려가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갤럽 조사 기준으로 보면 66대 24로 이제 지지율이 부정평가가 월등히 높은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그 5월 10일 날 대통령 취임부터 7월 31일까지 중앙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등록된 여론조사를 모두 모아봤습니다. 75개가 되는데요. 그걸 쭉 이제 파란 게 긍정평가라고 보시면 되고요. 빨간 게 이제 부정평가라고 보시면 되는데 조사 1을 기준으로 쭉 나열을 한 겁니다. 대체로 ARS 조사가 많습니다. 면접 조사보다는. 오늘 가장 최근으로는 NBS가 그 면접 조사를 오늘 발표를 했는데 역시 이 트렌드가 계속되고 있는 걸로 그래서 아주 심하게 보면
국민 한 10명 중에 7명은 지금 대통령이 잘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국민 한 2명 반 정도, 많아야 한 3명 정도가 그런 대로 뭐 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내리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5월 10일부터 7월 31일까지 75개 여론조사를 한번 쭉 놓고 보니까 이런 결과가 이제 도출이 됐는데요. 가장 대통령 직무평가가 높았던 거는 5월 말 조사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취임 한 3주차 정도, 한 4주차 초반쯤 되는 때였는데요. 56.3%가 가장 높게 나타난 대통령 지지율이었고, 뒤쪽으로 올수록, 그러니까 7월 26, 28일 조사에 28%까지 이제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추정한 최저치는 24%로 봤거든요. 그 24%는 2017년에 당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대선에서 얻었던 득표율입니다. 그 이하로는 적어도 내려가지 않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주 들어와서는 꽤 여러분들이 그것보다도 좀 더 내려갈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우려를 하는 견해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통령 직무평가가 가장 높았던 시기에 당연히 직무평가의 부정적 평가가 낮았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한 주 정도, 한 4, 5일 간격이지만 5월 말의 조사가 36%가 가장 낮았던 대통령 직무평가의 부정이었는데, 이것이 이제 현재는 68%까지 이제 취소 선고로 나오고, 아직 70%를 기록한 거는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이게 24% 밑으로까지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보기 드문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제일 마지막 줄에 표현한 것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긍정평가는 하향되고 있었고, 부정평가는 상승세를 뒷부분에 걸치고 있었다. 따라서 평균을 보니까 42대 49, 42대 한 50 정도로 부정평가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오는데, 저거는 한 2, 3주라고 하면 한 3주 정도의 긍정평가가 높았던 시기와 그 이후에 한 10주 정도의 부정평가가 높았던 그 결과를 반영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주별로 이제 그 흐름을 좀 나눠 본 건데요. 역시 취임 3주차 때까지가 가장 좋았습니다. 54.7%. 주별로 보통 한 6개에서 한 10개 정도의 조사가 나오더라고요. 적으면 한 6개, 많으면 한 10개 정도 조사가 나왔는데, 그 평균을 한번 내봤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긍정평가를 보시면, 뭐 부정평가는 그 반대 방향으로 간다고 하시는 걸 전제로 하게 된다면, 점점 평균치가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50, 51.8, 54.7로 최고점을 찍은 이후에 6주차 만에 48.7, 이제 대선 득표율하고 이제 딱 겹치게 되는 상황이 되고요. 9주차에 40%가 이제 붕괴가 평균적으로 나타나게 되고, 12주차부터는 이제 30% 선이 붕괴된 거고, 앞서 보신 것처럼 20%대 후반이거나 30%대 초반에 이제 결과가 나오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부정평가를 그렇게 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취임 10주차부터 평균 61.9, 63.3, 63.2 이렇게 이제 평균을 기록을 부정평가가 하게 됩니다. 결국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부정적으로 보는 의견이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의 이제 여론이라고 볼 수 있고요. 사실 좋았을 때도 윤석열 대통령은 50%를 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었습니다. 대체로 50% 언저리에서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보면 윤 대통령 지지율이 아무리 높아도 55%를 넘기는 어렵다 라는 게 이제 현실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최소는 제가 30%라고 했는데, 30% 선을 지금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겠느냐라고 보이는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이조차도 조금 아슬아슬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30% 초반대의 지지율이 지금 현재 유지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중간에 보시는 것처럼 딱 보수만 지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올 초부터 지금까지 실시됐던 조사 중에 일부가 그 이념 성향을 조사를 한 것들이 들어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그 평균적으로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한 30% 초반이 보수고 30%한 초반 정도가 또 중도가 되고 한 20% 후반이 진보적으로 이제 구별을 대충 본인 스스로를 이해한다면 지금 윤 대통령의 지지율 30% 초반은 딱 보수만 남은, 그래서 이제 25%, 24%를 제가 기준으로 잡은 건 제일 밑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옛날 자유한국당 지지자들만 딱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요 정도 수준이라고 봐야 되는 게 현실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 지지의 성격 자체가 상당히 취약한 거죠. 콘크리트 지지층이 없는 그런 지지층의 성격을 갖는 데서부터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또 하나의 기준점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 2021년 12월 31일부터 2022년 대선 중에 이제 3월 2일까지 260개 여론조사에서 대부분 포함됐던 정권 교체를 지지하느냐 또는 반대하느냐의 여론을 보면 51.6%가 평균적으로 정권 교체를 지지하는 여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대체로 절반 정도 이상이 정권 교체를 지지했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 정부를 탄생시킨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었던 거고, 이거 없었으면 되지 않았을 일인데, 거기다 어떤 분들은 이제 대장동이 없었으면은 아마 쉽지 않은 승부였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8.6%밖에 얻지 못했기 때문에 상당히 취약할 수밖에 없는 지지 구조를 갖고 있다. 이제 그거는 윤석열 정치와 권력의 출발점이 정권 교체의 도구였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본인이 잘해서 본인이 선택을 받아서 정권 교체에 선봉이 된 것이 아니라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한 인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거고, 따라서 윤석열 권력과 정치의 성공 조건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긴장과 겸손이 전제되었어야 되고 여기가 출발점이 됐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아직 좀 취약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지금 이 지지율을 어떻게 반전을 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게 정치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휴가를 가 있는 동안에도 지지율이 빠지거든요. 대통령이 전혀 등장하지 않고 있는데도. 대단히 특이한 현상이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나와서 뭘 잘못했는데 해서 지지율이 빠지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고 있는데도 지지율이 빠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뭘 해서 그게 논란이 돼서 그걸 잘못했기 때문에 지지율이 빠진다 그러면 어떻게 손을 써보겠는데, 특별히 한 것도 없는데, 하려 한 것도 없는데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건 대단히 좀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광복절 경축사가 대단히 중요하다. 보통 우리가 2월 달에 대통령이 취임을 했기 때문에 취임하자마자 3.1절 기념식사를 하고 이제 8월에 이제 광복절 경축사를 했는데, 보통 이제 8.15 경축사를 정권의 어떤 지향을 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로 삼았던 것에 비추어 보면, 이번에 이제 윤 대통령의 경우가 이런 정치적 필요가 응축되는, 특히 이제 대통령 본인의 인식과 태도가 변화했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절호의 기회가 광복절 경축사가 아니겠느냐라고 제가 기대를 하는데, 이미 아마 원고는 완성이 됐을 건데 일부 보도들을 보면 조금 생뚱맞은 이야기를 할 것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분들의 이 현실에 대한 인식과 대부분의 바깥 사람들이 갖는 현실에 대한 인식이 좀 괴리감이 있는 거 아닌가. 이 괴리감이 원래 이 집권 후반기에 나타나는데, 이 경우엔 시작하자마자 바로 그런 것들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여져서 큰 걱정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뭐 많은 언론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인적 개편이든 뭐든 그게 어떤 수단을 쓰든 결국은 이 권력의 코디네이터가 없는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권력을 관리하는 사람이 없고 그 권력으로 무엇을 할 것이냐에 대한 대안 제시가 드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오늘 NBS 조사를 보시면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의 질문이 계속 들어가는데, 지금 한 60% 이상이 신뢰하지 않는다는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계속 주별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일단 믿음을 못 준다는 데서부터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게 이제
그 신뢰 회복이냐 아니면 상실이냐를 이번에 이제 그 기로에 선 것이 아닌가. 이번 8.15 경축사가 그런 면에서 사람들의 대통령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 많은 조사들이 뭘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냐라고 물어보면 인사 실패를 가장 많이 지적을 합니다. 그럼 왜 인사 실패가 나타나느냐? 전 두 가지로 보는 건데요. 하나는 준비가 부족했던 겁니다. 근데 이 준비 부족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이해를 할 만해요. 그러니까 작년 3월 3일 날 검찰총장 사퇴했고 작년 6월 29일 날 대통령 출마를 선언했어요. 그리고 1년도 안 돼서 대통령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걸 고민하고 뭐 할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그거를 사실은 국민의힘이라고는 여당이 선도하고 뒷받침을 해야 되는데 이건 권력 투쟁에 빠져가지고 다른 생각을 할 여지가 없고 뒷받침은커녕 오히려 뒷발을 잡는 형상이 돼버리고 있으니까 공동으로 그냥 폭망하는 상황이 앞장서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이 부분이 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윤석열 권력을 갖고 도대체 뭘 하려고 하는 것이냐에 대한 이 권력의 목적이 뭐고 미션이 뭐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거 아닌가. 이건 준비 부족하고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특히 8.15 경축사 나오고 이제 저는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신뢰를 계속 가져갈 수 있겠느냐. 대통령으로서의 믿음을 계속 국민들로부터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기로에 서 있고 두 번째는 이 부분이 더 중요한데요. 이 부분이 지금 단초가 좀 나타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능 프레임에 걸릴 수 있어요. 그럴 거라고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이거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러면 이제 무능으로 빠지게 되는 거고 설마 그렇게 될까?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되는데 이 걱정인 거고 그래서 저는 이제 저쪽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결국 윤석열 어젠다로 돌아가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그게 법치, 정의, 공정, 상식, 실용이라고 하는 윤석열 어젠다로 다시 돌아가서 그걸 중심으로 이제 위기를 헤쳐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정치적 측면에서 보면 뭐 여러 지표가 있겠습니다만은 지지율을 가지고 지난 100일 동안 잘했냐 못했냐를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가장 흔히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지표이기 때문이거든요. 다른 지표가 있다면 뭐 얼마든지 반론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을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죠.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과 좀 가능한 일치시켜야 좀 튜닝이 같이 좀 이루어져야 그게 우리를 위한 권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에 좀 더 가까이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어느 정부보다 상당히 제일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봅니다. 그 뭐 앞에서 보시면 여기에 코로나라든가 우크라이나 침공 뭐 이런 건 많이 나와 있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물류 비용이라든가 이제 글로벌 공급망 붕괴라든가 한국 국내에서 보면은 이제 3고 현상이다. 이건 뭐 계속 나오는 얘기인데 밑에 보시면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공포 뭐 R 공포 쭉 나오는데 이거는 뭐 저는 단기적인 현상이라고 봅니다. 이게 글로벌 공급망이 이제 해소가 되고 전쟁은 끝날 거고 그러면 이제 회복은 된다 보고 한국의 경제 그 여건상 충분히 저는 이제 회복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게 얼마나 가느냐 이런 차원인 건데요. 근데 그걸 종합해 보면 윤석열 정부가 직면하고 있는 걸 종합적으로 보면은 제가 뭐 여기저기서 발표했던 거 정리한 건데 사실 국민들이 느끼는 행복감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제 월드 해피니스 인덱스라 해서 나오는데 그 149개국 중에 62위거든요. 근데 우리가 왼쪽을 보시면 이거는 굉장히 세계적으로 좋습니다. 1인당 소득이 뭐 32 정도고 되고 뭐 세계 수출 매디고 이거 아주 전통적으로 나오는 얘기죠. 근데 이 오른쪽에 보면은 많이 나오는 게 뭐 출산율, 노인 빈곤율, 사회적인 측면들이죠. 특히 이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부분은 우리나라 거의 한 23, 4%가 자영업자인데 이거 뭐 할 얘기는 시간은 이제 없지만 자영업자라는 게 우리가 노동자이면서 자본가인 사람들이거든요. 우리 경제학적으로 L과 K로 많이 구분이 되는데 이 자영업자는 L과 K를 동시에 갖고 있는 계층이라는 거죠. 그게 전통적인 경제학 분석 기법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거기에 나오면 이게 왜 어렵냐. 윤석열 정부 당장 낮은 거 뭐냐면은 이 GDP 대비로 보면은 우리 경제 발전 단계를 보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다 100% 넘거든요. 기업이라든가 가계부채 비율이. 그게 민간 섹터의 비채 비율이 굉장히 높다는 거고 국가 부채는 높지는 않습니다. 높지는 않는데 최근에 굉장히 빠르게 증가했던 거죠.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거의 한 400조가 늘었기 때문에 670조에서 400조가 5년에 늘었거든요. 670조라는 건 60년대부터 우리나라 경제 성장 과정에서 우리나라 정부가 만들어 놓은 국가 부채가 670조라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5년 동안에 400조를 얹힌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은 결국 뭐냐면은 정치권, 공무원, 행정 청와대의 정책 담당자 간에 나타나고 있는 일종의 담합
담합이라고 하면 좀 나쁜 말로 들을 수 있지만은 신사협정이 깨진 정부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청와대가 경제계획을 인정을 했고 여야가 국가 부채 늘리는 데는 그렇게 경제 위기 때 늘리질 않았어요. 아무리 여당이라도요. 근데 문재인 정부는 그것이 깨졌다는 거고 앞으로 그게 회복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죠. 경제적으로는 이제 낮아지는 노동 생산성 증가 이게 가장 지금 현재 직면한 단계고 중장기적 과제는 뭐 다 아시겠지만은 저출산 고령화 문제, 연금 지속성 가능성 문제, 에너지 디지털 전환 문제 이거는 장기적인 과제죠. 이렇게 봤을 때 이 부분하고 이거는 장기적인 과제 볼 수 있지만은 지금 윤석열 정부가 굉장히 움직이기 어렵게 만드는 부분이 결국은 민간 섹터의 부채 비율하고 국가 부채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 게 내년에 뭐 균형 예산을 해도 60~70조는 적자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균형 예산이라는 개념하고 적자를 없애는 개념하고 괴리가 거의 한 60~70조가 나타난다는 현상이죠. 무지무지 어렵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그 110대 국정과제를 뭐 두 번째가 경제입니다.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라는 측면인데 그 내용을 보시면 뭐 상식이 회복된 거 해가지고 이거 국정 비전이고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잘 안 보이시겠지만 경제 체질을 선진화하여 혁신 성장이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다섯 번째가 핵심 전략 산업 육성으로 경제 제도약인데 핵심 전략 산업이 뭐냐는 게 대부분이 다 지금 제조업 분야하고 바이오 이런 거 부분이거든요. 그 다음에 중소벤처기업 얘기가 나오고 디지털 변환기 혁신 금융 얘기가 나옵니다. 금융을 이제 혁신시키겠다는 얘기인데 그게 아마 이제 디지털 뭐 코인 뭐 이런 걸로 지금 집중이 되어 있거든요. 그다음 하늘 땅 바다를 맞는 성장 인프라를 구축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거를 평가를 한다기보다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와 있다라는 정도로 제가 드리고요. 이건 뭐 복지 분야는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평가를 내리냐? 제가 이제 이거를 쭉 이번 발표 준비하면서 이걸 봤거든요.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국정 철학 부분에 보면은 제 눈을 의심할 정도였는데 과거 보수 정부가 추구한 더 큰 대한민국과 진보 정부가 추구한 더 따뜻한 대한민국을 동시에 추구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게 국정 철학 파트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 진보는 더 큰 대한민국, 그럼 이건 성장이라 얘기하고 진보 정부는 복지를 추구했다는 거죠. 굉장히 이분법적이고 탁부생도 이 정도는 안 하거든요.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리겠는데, 근데 이제 보면은 저는 이걸 권하고 싶어요. 보수 정치 선거하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얘기했는데 이 보수 하시는 분들이 공통적인 게 뭐냐면은 정책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정책이 왜 필요하냐 뭐 이거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반영된 게 저는 이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 캐피탈리즘 4.0을 보면은 이 논의를 주장한 게 결국 뭐냐면 산업혁명 시대거든요. 산업혁명 시대에 자유를 얘기했고 시장을 얘기했고 정부는 필요 없다는 거였거든요. 정부는 국방만 하면 된다 그랬으니까. 그게 자본주의 1.0 시대거든요. 근데 자본주의 2.0 시대가 오면은 대공황 시대, 그때는 굉장히 정부가 강한 시대죠. 케인즈가 이제 나타난 시대죠. 그다음 80년대 들어오면 이 사람이 분류한 거에 의하면 자본주의 3.0이라 그때는 시장이 우월하다라고 하는. 근데 4.0 시대는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지나면서 자본주의 4.0이라 그래서 시장과 정부 이게 어느 것이 우월하다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자본주의 4.0 시대인데 이 이분법의 원력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철학인지 저는 하나의 국정을 얘기하는 그 보고서에 나와 있는 저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이 부분은요. 이걸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그러면 이제 크게 제가 몇 가지로 나눠요. 과연 정부가 뭘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철학을 정치도 마찬가지지만 이 정부가 뭘 하려고 하는 건지 경제 쪽에서요. 어떤 철학을 갖고 있지 이걸 봤을 때 이 국정과제 110개 가지고는 좀 판단하기가 어려운데 제가 이제 제시한다 보면 지금 말씀드렸듯이 뭐 평가한다라기보다는 좀 아쉽다라는 부분인데 제가 가장 급한 거다. 혁신 성장 얘기 나오고 여기 디지털 혁신 금융 나오고 핵심 전략 산업 나오거든요. 근데 큰 주제로 가면은 민간이 앞에 간다. 정부는 도와준다라는 차원이잖아요. 그럼 저는 가장 급한 거는 규제 개혁과 노동 개혁이라고 봅니다. 두 가지. 근데 이 규제 개혁을 정부가 규제 개혁을 손을 놔주는 게 규제 개혁이지. 규제를 자기들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그게 규제 개혁이 아니거든요. 민간이 간다는 얘기는 정부가 쥐었던 거를 놔주기만 하면 됩니다. 돈 안 들거든요, 이게. 정부가 자꾸 돈을 들여서 규제 개혁한다 그러면 그건 정부가 하겠다는 거지 민간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그다음에 노동 개혁 이거는 이제 당연히 우리가 유연성만 얘기하는데 보통 노동하시는 분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노동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된다. 왜냐하면 아무리 유연성이 강화되더라도 50대 초반에 잘렸는데 연금 사회보장 제도가 안 되면 어떻게 사느냐는 거죠.
그래서 동시에 주장하는 게 뭐냐면 요즘 많이 얘기하시는 분들이 이 플렉스큐리티를 해서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보장해 줘야 된다. 그게 여러 가지 정책 대안들이 많이 나오는데 뭐 여기는 이제 반영은 돼 있지 않고요. 그다음에 이 디지털 신성장 동력이라는 얘기가 계속 많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은요. 근데 이 신성장 동력 얘기 나오는데 이 서비스 산업 선진화 방안이 빠져 있어요. 이 서비스 산업이 제조업의 서비스화란 얘기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 저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 있는 나라에서 신성장 동력 저는 서비스업이라고 봅니다. 왜 요즘 보면 무역 수지 그 흑자 규모가 줄어들고 어떤 데는 적자가 나타나잖아요. 그건 필연적인 결과라고 봅니다. 이거 일시적인 결과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선진국일수록 상품 무역 비중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해외로 수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경상수지 개념으로 봤을 때 서비스 수지가 흑자를 기조를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 신성장 동력은 기존 제조업의 보호 부가가치화 플러스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인데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 가장 정책을 제일 잘 만든 게 역설적으로 김대중 정부 때입니다. 유시민 장관이 있을 때예요. 오히려 그때가 가장 정책이 많이 나왔는데 그것이 반영되지를 아직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이 뭐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요. 그 다음에 이제 민간주도 자유시장 경제 나오잖아요. 뭐 세제 개편은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인세. 근데 지금과 같은 그 어려운 시기에 뭐 법인세 인하고 이게 저는 정책적 효과가 나타난다고 보지는 않는데 제일 그거한 건 이 새출발기금이나 이 금융 파트예요. 금융 파트에 다 좋은데 이 원금 탕감 정책이라는 게 굉장히 특이한 정책입니다. 젊은 계층한테도 그렇고 자영업자도 그렇고 이 원금을 탕감하면은요, 이 부채는 오래만 지는 부채가 아니거든요. 그 이번에 이번에 이제 폭우 때문에 나타나서 만약에 그 부채는 어떡할 거냐는 거죠. 부채는 계속 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코로나 때 그 이자율 경감이나 이제 그 상환 유예를 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탕감까지 해준다는 거죠. 특히 새출발기금은 제가 알기로 한 32조 원 정도가 반영됐다고 보거든요. 그럼 도대체 부채를 얼마 진 사람까지 해주겠냐는 거죠. 뭐 100% 탕감은 아니지만은요. 그리고 청년 대출도 보면은 이게 저희들은 이제 뭐 학생들하고 얘기해 보면 청년들은 지금이 제일 가난하거든요. 미래 10년 후에 가난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대학생들은요. 차라리 지금이 제일 돈이 없는데 지금을 이제 지원해 줘야 되는데 여기에 뭐 보시면 뭐 코인 투자한 사람들이야 부채 부담도 줄여주겠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는 게 이게 민간주도 자유시장 경제하고 뭔 관계가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국정 철학하고 경제 철학하고 정책들이 어떻게 연관 관계가 있느냐라는 거죠. 그 부분에서 이제 그동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이 연금 개혁 얘기 나오는데요. 토론하실 때 안철수 후보가 제기하니까 아무도 반대를 안 하잖아요. 그 반대 안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좌우 진보 보수 아무런 상관없이 뭐 이걸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해야 되는 데는 결론적으로 뭐냐면 인기가 없는 정책이에요. 근데 왜 어느 한 당이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느냐는 거죠. 이건 여야가 합의를 보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정책들이에요. 근데 이거를 전면적인 국민 개혁 정책 앞으로 내세운다는 게 국민들한테 아니면 여야라는 대치 속에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할 수 없거든요. 이거는요. 연금 개혁이라든가 이 공무원이 통합하는 문제는 결국 여야가 합의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정부에서 할 게 아니라 국회로 넘겨야 된다고 봐요. 여야가 합의해서 하시면 우리는 하겠다라는 정도로 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굉장히 장기적인 정책입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이 부분을 자꾸 내세우는 게 교육개혁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번에 하나의 쇼킹한 그거 나왔지만 이미 MB 정부 때 아시겠지만 MB 정부 때 꺼내놨다가 한번 박살이 나서 들어간 거거든요. 다시 내놓는다라는 게. 그래서 저는 이 공공부문 개혁 부분도 그렇습니다. 공공부문 개혁도 그렇고 교육개혁도 그렇고 이 국민연금 개혁 부분은 이거는 여야가 합의해 보지 않으면 될 수가 없는 제도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를 하나 전면에 내세운다라는 건 좀 문제가 있다 보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혁신성장 얘기를 많이 하는데 반도체 그 학생 수를 늘리는 게 혁신성장이 아니거든요. 대학이 무슨 직업훈련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보면 우리는 혁신 생태계라는 얘기를 해서 이 마리아나 마츠카토라는 사람이 기업가형 국가라는 책을 펴냅니다. 그 부분을 보면은 저희들은 혁신 생태계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우리나라는요, 이 R&D 지출, 과학자 수, 특허 수는 세계 최고입니다. 세계 다 5위 안에 들어요. GDP 대비 비중도 R&D 지출이 세계 5위 안에 있습니다. 물론 이제 민간 R&D가 많은 거지만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이거예요. 이 특허 수나 이제 보면 이 퀄리티 논문이라든가 이 특허의 질이 많이 떨어진다. 떨어진다는 게 뭐 막 떨어지는 게 아니라 특허 수는 뭐 세계 한 1, 2위 하는데 이 특허의 질 보면 한 8, 9, 2, 7, 8위 이렇게 하거든요. 그게 결국은 뭐냐 특허 수나 양은 많은데 그것이 퀄리티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거고 떨어졌다는 얘기는 결국 뭐냐 하면은 이 생산 과정으로 가는 이게 막혀 있다는 거거든요.
특허가 많아져서 기술 산업화가 돼서 우리가 총요소 생산성이라 그런 이것이 늘어나서 경제 성장으로 엮이는 요것이 막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근데 결국 뭐냐? 이거는 결국 혁신이라는 거는 여기서도 일어나고 여기서도 일어나는데 결국 이거를 매끄럽게 만들어주는 거는 제도라는 거거든요. 제도의 혁신이 제일 중요한 거라는 거죠. 뭐 이거 아까 말씀드린 그 규제 완화, 뭐 노동시장 이게 다 사실은 이제 제도적인 그 옛날 학자들은 뭐 소셜 케이퍼빌리티에서 사회적 역량 얘기하는데 이게 결국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라는 건 혁신은 결국 제도의 혁신이 있어줘야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 기업가의 국가를 드리는 건 이거를 정부 부담이 굉장히 우리나라 적어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이 기업가형 국가라는 경우 우리가 잘못 인용하는 게 많은데 정부가 뭐 혁신을 하고 R&D를 하고 특허를 하는 걸 기업가형 국가로 알려져 있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국가가 R&D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민간 섹터에다가요. 그 민간 섹터에서 지원해주고 그 민간 섹터가 혁신을 할 수 있게 기업이 밀어준 기업가를 정부가 밀어주는 걸 얘기하는 거지 공공부문 자체가 혁신을 얘기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공공섹터에 저도 공무원 상대로 하다 보면 공무원들 보고 자꾸 혁신적 사고방식을 하라 그러면 좀 안 맞거든요. 이게요. 공무원은 공무원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혁신 자체가 중요한 것도 있지만 혁신 성장을 할 때 중요한 거는 이제 혁신 생태계를 형성해 줘서 여기에 인풋에서 최종 아웃풋이라는 게 경제 성장이기 때문에 그거를 연결시켜 주는 그거를 하나의 생태계를 만들어 주는 게 제일 중요한데 사실 제가 이제 그 110대 국정과제를 보니까 이런 개념보다는 거의 뭐 이제 과학자 수를 누르고 뭐 혁신 금융 해가지고 금융 시스템을 해준다는 얘기가 있고 뭐 자본시장 혁신 뭐 이런 게 나와 있거든. 전부 이제 정부 주도형 혁신으로 되어 있다는 감은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제도 혁신 얘기할 때 저희들이 많이 얘기하는 게 세계경제포럼의 141개국 중에 13위인데요. 13위에 비해 떨어지는 건 시장이에요. 우리나라 생산물 시장과 노동 시장 순위가 59위, 51위입니다. 나머지는 뭐 이제 ICT 이런 건 다 세계 1위 해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로 돌아가 보면은 이 부분은 세계 탑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못하는 게 뭐냐? 이 시장이에요. 시장이 굉장히 안 좋다는 거거든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러면 생산물 시장도 보면은 여기에 뭐 조세 왜곡 현황, 독과점 이게 93위예요. 이게. 그다음에 관세의 복잡성, 관세율 이게 거의 90위 가거든요. 그다음에 노동 시장 가면 이게 100 이거 거의 뭐 거의 후진국 정도가 아니라 거의 이제 저개발국 수준인데 정리해고 비용이 116위, 고용 및 해고 관행이 100위, 노사관계 협력이 130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는 뭐 거의 한 149개국 중에서 130위 정도란 얘기는 뭐 거의 뭐 바닥이란 얘기죠. 그럼 우리나라 경제 발전 단계가 1인당 소득이 한 30위 초반대를 한다고 보면은 도대체 이 지위들은 어떻게 나온 거냐? 근로자의 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93위로 나오거든요. 이게 저는 제도의 개혁의 가장 핵심 어젠다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간단히 정리드리면은 이제 패러다임 아까 그 국정 철학할 때 이분법적으로 해가지고 저도 눈을 의심했다 그러는데 지금 패러다임은 바뀌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경제발전 패러다임은 지속가능 발전해가지고 성장 환경 화해가 같이 간다는 걸 얘기하는 거지 대립이 아니다는 거고 기업의 기업 경영이라는 결국은 ESG 해가지고 이제 주주자본주의에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바뀌고 있다는 거죠. 같이 간다는 개념인 거고 뭐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혁신주도 성장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 때 케인즈의 총수요 정책이 보시면 케인즈하고 이 슈페터가 같은 해 태어났거든요. 태어나서 30, 40년대, 50년대까지는 둘이 굉장히 싸웠는데 결국 케인즈가 승리한 건 뭐냐면 불경제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지금 80년대 들어 다시 슈페터가 그 만든 것은 결국은 경기가 좋아진 상황에서는 혁신적 이 공급주도형으로 가야지 뭐 케인즈형의 어떤 그 수요주도형 성장 특히 문재인 정부의 뭐 소득주도 성장은 민주당 강령에서도 뺀다 그러더라고요. 그건 뭐 아무리 찾아봐도 어디 나오지 않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케인즈 정책 그러니까 혁신주도 성장이라는 얘기를 나오는데 과연 이 혁신이라는 게 어떤 게 할 것이냐 우리 사회에서 아니면 정부 정책에서 혁신 성장을 얘기할 때 과연 뭐란 걸 얘기할 것이냐인데 제가 드리고 싶었던 거는 그게 혁신 생태계를 형성해야 되고 그것이 제도적 혁신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측면이고 현 정부가 이제 뭐 어떻게 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고 저희들도 많이 정책을 했지만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정책이 왜 필요하냐라는 이번 선거가요. 정치적으로 해석이 될 것 같긴 한데 정책이 왜 필요하냐 근데 끝나고 나서 과연 경제 정책의 지향점이 뭐냐 방향이 뭐냐 국정 철학이 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하면서 아마 이제 정책들을 시행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통일 정책은 현재 비정상을 정상화시키는 과정에 있다.
무슨 말이냐면은 문재인 정부 때는 대북 발화기 정책, 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는 표현도 썼고 한반도 평화 경제론 말도 썼는데 이런 대북 정책에 모든 걸 올인을 하다 보니까 외교, 안보, 동맹 이런 것들이 다 대북 정책에 종속이 되는 그런 그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뭐 정상회담 이벤트 그리고 그것을 성사시키고 설명하는데 우리 외교 안보 역량을 다 거기에 투입하거나 또는 안보를 희생시키는 이런 그 비정상이 많이 나타났죠. 그래서 현 정부는 상당히 보수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상당히 안정감을 주고 있고 또 동맹 중시하는 그런 정책으로 회귀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외교 분야에 관련해서 지난 100일 동안 있었던 일을 몇 가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추진 실적 및 뭐 성과라고 했는데 일단은 이 대외 정책의 기조를 천명하기를 이제 가치 외교하고 또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책임과 기여를 다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밝혔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관한 그 입장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잘 나타났고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의 인권 또 나토 정상회의 때도 민주주의와 인권 법치를 또 강조하는 그런 입장을 취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한미 동맹을 복원 강화한 거죠.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는 북한 프로스트 또 종전선언 또 사드 3불 그래갖고 미국으로부터는 상당한 그 어떤 불신 또 사드와 관련해갖고 또 중국으로부터 또 불만 뭐 여러 가지 또 북한으로부터는 상당히 이제 냉대받고 이런 거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외교 안보의 축은 한미 동맹인 것이고 이것이 우리 또 국가의 사활적인 핵심적인 정책인데 이것을 강화 봉헌해 나가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5월 달에 있었던 정상회담에서 미래 동맹 비전으로 글로벌 전략 동맹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이거를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군사 동맹, 또 가치 동맹, 경제 기술 동맹에서 나아가서 글로벌 전략 동맹으로 나가자. 그래서 전 세계적 차원에서 또 동맹의 그 협력의 폭과 범위를 넓히고 또 심화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세 번째는 신국제안보질서 형성에 제가 능동적 참여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나토 정상회의에 우리 대통령이 참석한 건 처음입니다. 한국과 나토가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2006년으로서 16년이나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 대통령이 직접 참석한 거는 이번이 처음이었고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신냉전이 도래했다고 그러는데 이 신국제 질서가 국제 군사 질서가 지금 변환의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에 우리 또 미국 대통령이 초청을 했고 그래서 우리가 나토에 가서 참여를 해서 우리 국제적인 또 국격에 맞는 그런 다자 외교에 참여를 했다고 말할 수 있겠고요. 여기에 또 우리 대통령께서 경제 안보, 사이버 안보를 거론하면서 나토와의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해서 한미일 정상이 만나서 또 북핵 문제, 미사일 비롯해서 이 동북아의 안보 현안에 관해서도 협의를 했는데 이것은 미국의 백악관이 상당히 높이 평가하고 한미일 간의 어떤 안보 협력의 복원을 상징하고 또 세 나라 협력의 심화를 논의한 역사적인 회담이었다고 아주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미일 협력이 완전히 복원되지는 않았지만 그 어떤 뭐 시작이 출발은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번째는 이 그 현 정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청와대에 경제안보 비서관을 두고 경제안보를 상당히 강화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뭐냐 아시다시피 미국, 유럽연합 등 국제사회가 코로나19 발발과 기후위기를 겪으면서 이 경제와 안보가 상당히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또 이 경제와 안보의 핵심적인 품목에 대해서 지나치게 중국에 그동안 의존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고 반성하면서 이 탈중국화를 지금 시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공급망의 재편과 다변화를 주력하고 있는데 이런 그 국제적인 현실에 맞닥뜨리는 윤석열 정부도 이 능동적 경제안보 및 과학기술 외교를 전개한다는 구상을 밝히고 있고 구체적으로 반도체, 배터리, 핵심 광물 등
회복력 있는 공급막 구축을 위한 국제 협력에 참여하겠다. 또 원전 수출도 우리가 다시 이거 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국제 협력을 확대해 가고 있고 또 그 미국 등과 우주 등 과학기술 협력 확대하고 등등 이런 방산 분야에 있어서도 세일즈 외교를 강화하는 이런 노력들을 지금 전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지난 정부에서 한일 관계가 꽁꽁 얼어붙었는데 한일 관계도 이제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모든 것을 과거사에 종속시키는 그런 근본주의적인 입장은 지향하면서 실용적인 관점에서 한일 관계를 좀 풀어나겠다 그런 입장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안보와 경제교류, 과거사, 영유권 갈등 이런 것들을 이슈별로 이걸 연계하지 않고 이슈별로 대치한다는 거죠. 그런 입장으로 나가고 있고 또 이런 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또 뭐 아베 전 총리의 갑작스런 사망 후에 또 우리가 대통령도 총리도 보내고 대통령도 주한 대사관에서 한국 대사관에 주한 일본 대사관에서 마련된 빈소도 찾아뵙고 말이죠. 이런 것들은 상당히 이제 그 대화 재개를 위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책 과제를 하나 몇 가지 제시했는데 어쨌든 애증의 관계라고 할 수 있는 한일 관계를 우리가 좀 복원을 할 필요가 있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또 창의적인 발상을 통해서 2015년에 위안부 합의를 존중하는 것부터 시작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 2015년의 합의를 너무 폄하하는데 아베 총리가 그때 유감 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넓은 의미의 사과라고도 할 수 있는 유감 표명을 했는데 지금 또 유감 표명하는 거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또 이 대법원의 그 판결에 대해서도 사실 그대로 가면은 불씨가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최근에 외교부에서 또 대법원에 무슨 문건도 전달했다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좀 다양한 노력 또 정치적 또 사법적 여러 가지 외교적 이런 노력들을 펴나가야 아마 해결책이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한미일 안보 협력이 우리가 또 이제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일본은 평화헌법을 개정하고 집단적 자위권도 행사하고 보통 국가로 나간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또 거기에 또 발을 맞춰줄 필요는 없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지소미아 복원 정상화하고 여러 가지 경제 교류 안보 분야의 협력을 시작하면서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해나가는 것이 현명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한미 동맹이 복원되고 또 나토와의 협력이 확대 강화되면서 그런 양상으로 나갈 때 중국이 상당히 지금 긴장하고 있고 상당히 내심 불만을 갖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잘 또 관리하는 한반도 리스크가 중국 리스크가 있는데 생겨날 수 있는데 이걸 잘 관리하는 게 현 정부 외교 분야에 있어서의 중요한 정책 과제가 되고 또 24일인가요? 그때 우리 또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이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좀 제시를 해서 한중 관계도 좀 안정적으로 우리가 관리 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정도 말씀드리고 국방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국방 분야에 있어서 그동안 성과랄까 했었던 일은 역시 정상회담을 통해서 미국의 굳건한 대한 방위 공약을 우리가 재확인했다는 겁니다. 정상 차원에서 확장 억제 수단으로서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를 포함한 모든 방어 역량을 사용하겠다는 점을 천명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또 한미 양국이 그 외교 국방 차관급 협의 2+2로 진행되는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를 조기 재가동하기로도 합의했습니다. 이것은 최근에 있었던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도 또 확인된 사항이죠. 그다음에 한미 연합훈련이 지난 정부 때 뭐 축소가 되거나 또는 뭐 연기가 되거나 뭐 굉장히 그 파행을 거듭했는데 한미 연합훈련이 계속해서 속속 정상화가 되고 있다. 그래서 6회공에서 뭐 7월 달에만 해도 뭐 한미 공군의 연합훈련 있었고 또 그 보병 부대 간에 있어서 과학과 전투훈련이 있었고 해병대 간에도 연합훈련이 실시가 되고 있고 앞으로는 또 이것들은 뭐 계속 분야별로 확대해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북핵 안보 태세를 저는 업그레이드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한미 국방장관 회담이 7월 29일 날 워싱턴 시간으로 거기서 개최가 되는데 언론을 통해서 여러분 다 들으셨겠지만 그래서 을지 프리덤 실드 우리말로 하면 을지 자유의 방패라는 훈련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8월 말경에. 이거는 과거에 그 을지 프리덤 가디언을 사실상 복원하는 건데 이게 5년 만에 야외 기동 훈련은 5년 만에 지금 우리가 다시 재개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번에 그 연합훈련의 경우는 국가 총력전 개념을 도입을 해서 실시하기로 했다 이렇게 돼 있고 또 전시 체제로서의 신속 전환 그리고 북한 공격에 대한 격퇴와 반격 장점까지 포함하는 전 과정을 숙달할 계획이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탄도미사일 방어 체계와 미군 전략 자산의 한반도 지역 전개를 포함한 동맹의 억제 태세도 강화하기로 그렇게 한미 양국 국방장관이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결국 아까 우리가 북핵 상황의 그 악화, 북한의 핵 능력 강화 및 고도화에 그 대응하는 적절한 걸맞은 그 한미 안보 협력의 그 업그레이드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향후 우리 과제 정책 과제로서는 우리가 그 동안에 이제 그 MB 이명박 정부 때 그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한국형 삼축 체계라고 하는 것을 제시를 했죠. 그래서 대북 선제 공격 핵 공격이 임박했을 때 선제 공격하는 것 킬체인이라고 그러고 또 KAMD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제 그래서 사드가 그 일환으로 들어왔던 우리가 배치하게 됐던 거고 또 KMPR이라고 그래가지고 북한이 핵 공격을 했을 때 대량 보복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고 또 그것을 실전에 이제 우리가 그 행사를 한다는 그런 전략인데 사실 그게 뭐 우리가 그런 그 방향성은 좋은데 예산이랄까 인력이랄까 뭐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서 또 한미 간의 협력이랄까 미진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현 정부도 이거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를 위해서는 국방 예산이 상당히 또 투입이 돼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이 많은 국민들이 지금 북한 핵이 지금 뭐 어떤 사람은 50개 뭐 그 이상 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갖고 있는 것만 해도 지금도 또 영변의 핵시설이라든가 가동 중인데 과연 이런 그 확장 억제 수단으로 핵 우산을 포함한 확장 억제 수단으로 충분할 것인가에 대한 또 의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선 과정에서도 나왔는데 소위 한반도 핵 균형론에 입각해서 나토식의 핵 공유 방안에 대해서도 우리가 우리의 그 어떤 그 입장과 정책을 갖고 있고 적절한 시기에 미국과 협의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뭐 아직 당장은 그렇지 않겠지만 그런 보관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전자권 문제 노무현 정부부터 시작해서 거의 20년 동안 전자권 문제는 정권이 바뀔 때 오락가락하는 과제인데 우리가 지금 객관적으로 이 평가를 할 때 많은 군사 전문가 제가 그쪽 분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우리가 아직 그런 능력이 충분치 못하다 이거죠. 그래서 전자권은 조건이 충족할 때 전한다는 그 원칙을 유지하면서 또 그 상호 합의된 절차에 따라서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이 안보 협력을 자꾸 뭐 이거를 좀 왜곡해 가지고 그걸 뭐 군사 주권을 포기한다든가 이런 그 이 선전전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좀 올바로 그 인식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적절한 홍보와 계도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한미 정상회담과 나토 정상회 후속 조치도 앞으로 우리가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통일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남북 관계가 꽁꽁 얼어붙어 있기 때문에 사실 뭐 크나큰 뭐 어떤 성과를 내기보다는 지난 100일 동안에는 우리 정부의 어떤 통일정책 청사진 같은 거를 발표했던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래서 뭐 원칙을 그 유지하면서 원칙에 입각하면서도 유연하고 실용적인 정책을 펴겠다라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또 우리 국가 정체성 또 안보 핵심 가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유지하면서 우리가 유연하고 실용적인 정책 특히
뭐 사회문화 분야라든가 또 뭐 인도적인 분야에 있어서 우리가 유연성을 최대한 발휘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또 권영세 장관이 통일부 장관이 이어달리기란 표현을 써서 지난 정부의 대북 통일 정책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은 발전적으로 개선하겠다는 표현을 사용을 했는데 그것은 또 우리가 그 정권 초기에 또 그 이 소위 진보 좌파 세력을 또 너무 적으로 돌릴 필요는 없고 우리가 실용적인 입장에서 대북 통일 정책을 펴나가는 점에서 뭐 그런 용어의 사용은 아주 적절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통일부는 5대 핵심 과제와 함께 여러 가지 뭐 인도 협력 그린 대탕트라든가 이런 걸 얘기했고 이건 MB 정부 때나 박근혜 정부 때도 얘기했는데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 이게 지금 거의 30년 가까이 되는데 우리 국민들이 우리 정부의 통일 정책, 통일 방안이 뭔지를 잘 몰라요. 북한의 연방제는 다 우리 국민들 대부분 다 알아요. 근데 우리 통일 방안이 뭐지? 그러면 대학생들, 젊은이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통일 방안에 자꾸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특히 좌파 정부들은 이걸 흔들어대고 바꾸려고 그래요. 6.15 체제, 6.15 공동선언 이런 걸 통해서 자꾸 우리 통일 방안을 바꾸려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 통일 방안은 헌법적 가치에 굉장히 부합하는 아주 좋은 내용의 통일 방안입니다. 사실은 통일 방안과 통일 정책은 다른 거죠. 통일 방안대로 통일되는 를 바래서 통일 방안을 내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북한의 연방제 통일 방안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나름의 체계성을 갖는 통일 방안을 제시하고 우리 이 방향의 통일 정책을 우리가 편다라고 해서 국내외적인 신뢰를 또 얻는 겁니다. 우리가 무력 통일이라든가 북한을 붕괴시키는 방향의 통일이 한 거예요. 우리는 평화적인 통일 정책인데 이런 전민적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간다. 그 과정에 우리는 공동체를 만들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젊은이들에게 사실 이거를 인식시키고 확산을 시켜야 됩니다. 근데 지난 5년 동안 이게 단절됐거든요. 이게 사실 굉장히 저는 중요한 통일 교육의 과제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로는 북한 인권법을 정상화하는 노력을 시동을 걸었다. 그런 노력에 시동을 걸었다. 굉장히 중요하고 지난 정부와 차별성을 갖는 그런 대표적인 징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정부 때 북한 인권은 뭐 외면이라고 그럴까 뭐 무책임이라고 그럴까 아예 거론도 안 하려고 그러고 또 북한 자극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엔에 가서도 뭐 기권한 적도 많았고 말이죠. 불참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북한 인권법에 보면 이게 법률인데 법률을 지키지를 않고 있어요. 그 국회의원들이 또 정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북한 인권법 제9조 2항에 있는 북한 인권 국제협력대사를 7월 20일 날 임명을 했죠. 이신화 고려대 교수를. 또 북한인권재단,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서 NGO도 돕고 국제공조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구라고 보여지고 있고 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작동 안 하고 있다. 2016년 9월에 북한인권법이 시행되기 시작했는데 지금 6년을 맞이돼가면서도 이 재단이 지금 출범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도 적극적 의지를 갖고 좀 하겠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보니까 이 국회 12명의 그 이사로 구성되어 있는데 국회에서 10명을 추천받습니다. 여야 교섭단체에서 5+5로 해가지고 야당은 2개 정당이니까 적당히 3+2로 쪼개겠지만은 그러니까 저쪽에서 국회에서 추천 안 해오면 일단은 이사장과 사무총장에 해당하는 이사부터 선임을 해서 직원도 하고 할 수 있는 걸 하겠다라는 입장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뭐 아직까지 그 북한이 호응하고 있지 않은데 그 취임 직후에 북한이 코로나 방역 관련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고 막 확산되니까 대통령도 그랬고 그 통일부 장관도 코로나와 관련된 그 우리 그 방역 지원 협력의 그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5월 16일 통일부 장관이 대북 통지문을 전달을 했는데 뭐 그로부터 지금 3개월 가까이 되는데 북한이 아무런 답변을 하고 있지 않고 그래서 지금 진행되고 있지는 못하다 이거죠.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 대화를 통한 통일 준비의 내실화. 그런데 이게 이제 아까 이어달리기에 관련된 거 제가 이 분야에 관여를 하고 있어서
이게 뭐냐면은 지난 정부는 통일국민협약이라고 하는 거를 그 100대 국정과제 하나로 제시해 놓고 그러면서 이제 그 사회적 대화라고 하는 거를 이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또 작년 6월 달에 이제 그 통일국민협약을 이제 채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통일 분야는 사실은 전문가 집단, 그 다음에 정부의 고위 관료들이 사실 밀실해서 정책 결정하고 그거를 홍보하고 국민들에게 알리는 과정에서 전문가 집단을 자꾸 이용을 하죠. 그래서 국민들에게 알리고 전달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일반 국민의 참여가 매우 제한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네. 자,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이제 그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통일 준비의 내실화를 국민과 함께 또 전문가들과 함께 추진해 나갔다는 게 현 정부의 입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그 탈북 선언 강제 북송 또 서해 우리 공무원의 그 피격 사망 사건에 대해서도 철저한 진상 규명을 통해서 재발 방지 보장과 또 필요한 피해 구제 조치를 시작했다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는데 이거는 대북 통일 정책과 관련해서 올바른 남북 관계 정립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로 생각이 되는데 다만 이게 너무 오랜 시일을 끌 경우에 막 국민적 피로감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잘 대처를 해서 빨리 끝을 맺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말을 맡겠습니다. 저는 외교안보 통일 분야는 정책적으로는 전반적으로 잘 설계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뭐 가치나 동맹이나 북핵 안보 태세나 원칙과 유연성 이런 것들이 이제 핵심 키워드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저는 여기에 이 안정감 있는 대북 통일 이런 외교안보 정책에 동의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이게 원칙만 너무 강조할 경우에 또 그게 강경하게 비춰지고 또 북한이 안 그래도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적절한 선에서의 강원 양면 전략을 필 필요가 있고 또 미국과 유엔과 협력을 하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우리가 또 유엔의 제재를 면제받는 그런 그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가 최대한 유연하게 대처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것이고 이런 그 외교안보 통일 정책을 펴나가는 과정에서 수단과 목표를 우리가 확고하게 잘 정립을 해서 흔들림이 없이 일관되게 외교안보 통일 정책을 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기묘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우리 박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 정책의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냐 그랬을 때 뭐 지지율로 할 수밖에 없다. 그 국정평가 수행에 대한 그렇다 보면은 굉장히 빠른 시일 안에 빠진 거긴 한데 경제 정책 측면에서 그 원인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은 그건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그 성과가 나타나기에도 짧은 시간이었고 또 우리 강 교수님이 많은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저 역시 많은 불만이 있지만 이런 경제학자들의 얘기를 듣고 했다고 해가지고 과연 불만이 없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이 정부를 탄생시킨 거가 문재인 정부의 어쨌든 파탄된 경제정책 편가르기하고 무리수로 일관된 그 경제 정책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교체해야 된다. 이 민주당 정부를 교체해야 된다는 국민의 강력한 요구였기 때문에 왜 그런 부분에서 국민들한테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을까 생각하면 아쉬운 면도 있는 거죠. 어쨌든 지금 그 나온 그 국정수행 지지율에 대한 평가들을 보면 이제 인사가 제일 중요한 그러니까 부정평가원인의 한 20% 정도가 인사고 인사를 잘했다고 평가하는 국민은 한 4%밖에 없었더라고요. 근데 경제정책 분야도 어떻게 됐나 봤더니 실은 뭐 무능하다 이런 것들이 대부분 정책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한 20% 정도가 부정평가를 했고 다만 이 정책 분야에서는 한 12, 13%의 긍정평가도 있긴 해요. 그러니까 인사보다는 덜하긴 하는데 경제정책 분야에서도 한 20%가 부정적으로 보고 한 10% 정도만 긍정적으로 보는 그럼 그 원인이 뭘까? 이 망가진 시스템에 대해서 반대로만 했어도 제대로 평가를 받았을 텐데 하면서 좀 봤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 강 교수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윤석열 정부 자체에 가치의 혼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자유시장주의를 30몇 차례나 외쳤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거가 국민들한테 가슴에 와 닿게 했느냐 그러면은 저 같은 사람도 잘 못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경제 정책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보다는 뭐 어느 정도 신중하고 합격점을 줄 수 있지만 이 정부가 내세웠던 가치관이 제대로 전달은 안 됐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자기가 경제는 잘 모르더라도 훌륭한 사람을 발탁해서 쓰면 된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발탁된 인사들을 보면은 저랑 뭐 같이 일했던 분들도 많이 있고 굉장히 안정적인 인사인 것만은 확실해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외치는 그런 새로운 이 발상의 전환을 추진할 만한 사람 있느냐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스럽기도 해요. 그러면 굉장히 안정적이고 신중한 분들이긴 하지만 국민들한테 새로운 가치관을 설득하고 추진해 갈 만한 이 소신은 부족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자신도 저는 이제 후보 시절에도 조금 의아했던 것들이 있어요. 공기업에 대해서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거에 대해서 찬성하고 그러는 부분에 대해서 그게 보통 자유시장주의를 부르짖는 사람으로서는 정말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었거든요. 그게 정치적으로 보면은 신중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지금 이제 대통령이 권력을 잡은 입장에서 그런 스탠스를 계속 취해 나간다면은 이분의 비전이 뭔지를 잘 모르겠다. 이분의 자유시장주의 철학이 뭔지 모르겠고 대통령이 이런 걸 잘 이해하고는 있는 건가? 이런 불신을 줄 수도 있는. 그러니까 대우조선해양 사태라든가 화물연대에 대해서 신중하게 스무스하게 잘 처리하긴 했지만 또 저 같은 자유주의자 입장에서는 여기에 도무지 이 정부를 탄생시킨 철학이 어디에 제대로 반영된 건가 하는 의문은 또 한편으로 갖는 거죠. 물론 여러 가지 정책 전환이라는 게 점진적으로 해나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엄청난 혼란을 일으킨다는 것은 이해는 하지만 적어도 국민들한테 어떤 비전이나 철학이 전달됐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부족했다고 느껴집니다. 강 교수님하고 똑같이 저도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아주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경제 분야에서. 그래서 규제개혁하고 노동개혁이 사실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주장하면서도 여러 가지 나오는 걸 보면 물론 그게 이제 정치적인 신중함을 위한 거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뭐 코로나에 대한 그 피해 배상 지원에서도 과연 그런 원칙에 충실했느냐 하는 거를 물을 수가 있고 그냥 잉여 세수가 있으니까 그걸로 큰 무리 없이 수십 조를 지급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설득이었거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새출발기금 같은 데서는 채무탕감이라는 그 도덕적 해이를 일으킬 수 있는 것들을 물론 고민을 했겠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큰 고민 없이 한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다만 이제 강 교수님이 처음 출발이 여러 가지 국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지지율이 낮을 수도 있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어떻게 문재인 정부를 비난했었냐면 문재인 정부를 살려준 게 코로나라고 비난한 적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경제 실정이 샅샅이 국민들한테 비난받았을 텐데 어떻게 보면 코로나로 전부 변명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이 사태 자체는 유가 상승이나 이런 거는 윤석열 정부한테 물론 굉장히 국민들로 하여금 그 불만이 쌓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변명거리도 만들어주고 있다는 점에서 이 자체가 어떤 지지율 하락의 그렇게 결정적인 원인까지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재송원 교수님께서 이 정상적으로 외교의 궤도를 찾아가고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뭐 그 분야의 전문가는 전혀 아니지만 전적으로 동감하는 거죠. 저는 중국하고의 이 협상력을 키우기 위해서도 우리가 미국하고 상당히 가까운 위치에 가는 거가 중국하고 각 교력을 활발하기 위해서도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다만 조금 이제 걱정이 되는 거는 중국이 우리가 뭐 7, 80년대 중국이 아니고 교육 규모에 있어서 세계 1위거든요. 그리고 한국의 수출을 봤더니
홍콩하고 중국하고를 통해서, 그러니까 홍콩에 수출한 것도 상당 부분이 중국으로 사실 들어간 부분인데 합치면 거의 50%가 넘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없어가지고 알기는 어렵지만, 그렇다면은 그 우리가 6, 70년대 경제 성장할 때 그냥 미국 시장을 믿고 할 때처럼 우리가 치포 동맹에 가볍게 들어가서 우리의 지금의 그 지속 성장을 유지할 수 있느냐. 첫째로 저는 미국조차도 소비재 수입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가지고, 만일 미국이 물론 끝까지 가면서 중국으로 억눌러 준다면은 한국으로서는 미국에만 쫓아가도 될 수 있죠. 왜 그러냐면은 중국이 수출하던 거를 한국이 받아와 가지고 할 수도 있을 테니까. 근데 그런 상황이 오리라고 확신하기는 굉장히 어려워 가지고, 미국이 적당히 치고 뒤로 물러날 때 우리의 위치가 어떻게 될까 하는 걱정도 조금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제 국력도 상당히 커졌으니까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서의 갈등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레버리지라고 그럴까요? 뭐 미국에 대해서 무기도 많이 사고 있고 또 미국에 투자도 하고 있고 하니까 그걸 이용해 가지고 그 미중 갈등의 사이에서 우리의 좀 선택 역량을 발휘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제 강 교수님이 이제 기업형 국가를 얘기하면서, 저는 사실 기업형 국가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저는 정부가 뭘 지원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제가 공무원을 오래 해봤지만 제가 예산 관련 업무를 할 때도 결국은 저한테 와가지고 열심히 자료 제출하고 밥 사는 사람한테 손이 가게 돼요. 그래서 제가 친구들한테 얘기하기는 정부 돈 뺏어 먹기가 그래도 제일 쉽다. 누가 밥 한 전 산다고 몇십억을 주는 사람이 어디 있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댐 건설, 제가 투자 심사 같은 거 할 때도 홍수 피해가 날 확률을 조금만 높이면 그 댐 건설의 경제성이 나와버려요. 그리고 하류 지역에 공단이 하나 생긴다고만 해도 공업용수에 대한 가치가 확 올라가면서 나오거든요. 뭐 여러 가지 사회 간접 자본들이 대부분 그럴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공무원을 했지만 사실 공무원을 조금 불신하는 것도 있어가지고, 저는 정부가 지원을 하더라도 소비자를 통해서 지원하자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디지털 플랫폼 그러면서 뭐 IT 기업을 지원한다 하더라도 소비자들을 통해 가지고 지원을 하면은 소비자는 특정 기업을 지원받게 해주자 그래가지고 나쁜 기업 거를 사지 않거든요. 제가 이제 중소기업 육성 방안에 대해서도 공무원 할 때 그런 걸 보고한 게 있는데, 중소기업을 정부가 지원하지 말고 중소기업 상품을 사는 소비자를 지원해주면 된다. 그러면 그 소비자들은 망가질 중소기업 물건을 지원받기 위해서 사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제 앞으로 규제개혁이든 노동개혁이든 모든 분야에서 이 소비자들, 뭐 그게 결국 국민인데 국민 중에 소비자 아닌 사람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을 설득하고 결국 소비자를 위한 규제개혁. 제가 이제 노동 규제개혁에 대해서도 유튜브를, 제가 속물경제라는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모든 그 여러 가지 노동 규제들, 뭐 최저임금 규제니 무슨 퇴직금 규제니 한데 가장 큰 피해자가 사실 알고 보면은 노동자들이더라고요. 노동 규제. 그래서 우리 이제 오늘 최 원장님 만나자마자도 조금 말씀드렸지만, 규제 개혁이라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어젠다지만 이거를 정말 추진하기 위해서는 프레임워크를 바꿔야 된다. 규제 개혁이 비즈니스 프렌들리한 게 아니라 컨슈머 내지는 레이버 프렌들리한 거라는 거를 설득해야 되고, 그래서 모든 너무 큰 거를 처음엔 잡지 말고, 지금 처음 단계에서는 우선 지금 현 정부가 법률을 개정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법률 개정이 아니더라도 소비자나 노동자를 편하게 해줄 수 있는 규제개혁 아젠다들 굉장히 많거든요. 하다못해 종부세라든가 그 다주택 규제에 관해서만 하더라도 지금 주택 두 채 가진 사람이 집을 팔 때 순서를 정해야 돼요. 왜 정해야 되는지 아시죠? 우선 양도소득이 적게 발생한 것부터 팔아야 돼요. 노영민 실장이 양도소득이 많이 줄이겠습니다. 그래서 청주집부터 팔았던 거거든요. 그러지 말고
1가구 1주택에 대한 혜택을 예를 들어서 본인이 선택한 거에 대해서 1가구 1주택의 혜택을 준다 그러면은 정부 정책은 실현하면서도 이 국민들의 부담은 확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 정말 모든 국민이 그 실감할 수 있는 규제 개혁을 우선 추진하고, 그리고 국민들이 설득이 될 때 되는 법률을 제출한다면은 통과가 안 되더라도 국정의 그 추진 동력을 오히려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정부가 주장한 여러 가지 모토 중에 오늘도 얘기 나왔지만 작은 정부가 가장 큰 모토 중에 슬로건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은데요. 행정적으로 보면 그 작은 정부는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정부 규모를 과감하게 축소하고 합리적으로 통폐합해서 조직을 좀 효율적으로 하겠다. 보통 우리가 행정을 정부 관리와 정부 정책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거든요. 그중에 이제 관리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정책의 방향을 민간 중심의 시장 원리에 따라서 국가 발전을 도모하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요즘 최근에 나오고 있는 정부의 여러 가지 산업 정책 그리고 규제 개혁 이런 것들이 이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아까도 우리 원장님께 소개하신 것처럼 대학에서 지금 정책하고 공공선택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주로 보는 게 뭐냐면 정부 실패입니다. 아시다시피 공공선택론자들은 시장 실패만큼 혹은 보다 정부 실패가 훨씬 더 심각하다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요. 정책 실패의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그것도 저희들은 시장을 치유하겠다고 무분별하게 혹은 불합리하게 정부가 간섭하는 것들, 거기서 오는 정부 실패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두 가지 정책적인 측면과 그다음에 정부 관리적인 측면에 대해서 지금까지 100일 동안 보여져 온 윤석열 정부의 방향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정책들을 간단하게 평가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관리라는 건 이제 행정도 사실은 관리죠. 영어로 하면 매니지먼트인데요. 관리라는 건 딱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비전을 제시하고 그다음에 전략을 세우고. 공공부문의 입장에서 보면 비전을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정책들을 만들고 조직을 개편합니다. 국정 이념이 바뀌고 비전이 바뀌면 당연히 조직을 개편해야 됩니다. 거기에 맞게끔 하는데요. 조직 개편이라는 게 뭐냐? 저희 행정학에서는 정부가 추진할 정책 주체를 새롭게 구성하는 거다. 그리고 조직의 기본적인 체계를 정비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저희 입장에서는 대통령실의 개편이었습니다. 3실 8수석에서 2실 5수석으로 작은 정부를 천명하는 새 정부가 대통령실부터 일단 구조개혁을 하겠다 혹은 조직 축소를 하겠다라고 보는 것은 추진한 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내용이 얼마나 내실이 있느냐의 문제는 차선의 문제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로부터 윤석열 정부를 넘어올 때 가장 큰 이슈가 됐던 정치적으로나 혹은 정책적으로 이슈가 됐던 여성가족부 문제, 이 문제는 사실은 지금 답보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평가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개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편해야 될 거에 대해서는 특별한 얘기가 없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조직 개편의 가장 큰 목적은 저희 입장에서 보면 정책의 대응성과 효과성 제고입니다. 얼마나 시민들의 수요 혹은 요구에 정부가 행정적으로 잘 대응할 것이냐. 또 하나는 정책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만들 것이냐. 제가 여러 군데서도 얘기했지만 정책은 의도가 아니라 결과잖아요. 그래서 이 효과성은, 정책의 효과성은 저희 정책하는 사람들한테는 제일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행정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는 겁니다. 정부가 하는 일들 중에 사실은 정부 공공재라고는 하지만 제어보다는 서비스가 많죠. 그래서 그 서비스를 어떻게 향상시키느냐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조직 개편을 해야 되죠. 근데 조직 개편을 할 때 혹은 조직을 축소하고 작은 정부를 얘기할 때 우리가 좀 약간 오해하고 있는 게 있는데
사실 조직 개편을 한다는 것 중에는 조직을 단순히 이렇게 폐지하고 없애는 것만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필요한 조직은 신설해야 돼요. 예를 들면 저는 규제학자니까 이런 말을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늘 그 규제개혁 제대로 하고 싶냐? 그러면 예산과 조직 만들어라. 대한민국 관료들은 예산과 조직 없으면 절대로 안 합니다. 절대로 안. 선생님들은 저보다 더 오래 하셨지만 제가 20여 년을 봐도 예산이 있어야 되고 조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규제개혁을 20년 동안 떠들었는데 잘 안 된다? 예산도 없고 조직도 없어요. 그러면 규제개혁위원회를 만들어야 된다? 저는 사실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처음에 하나의 구구로 시작했죠.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만들어지면서 예산이 투입되고 또 인력과 조직이 만들어지면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규제개혁을 하려면 예산과 조직이 필요하다. 그런 것들은 만들고 아까 말씀드린 몇 가지 지금 이 시대에 별로 맞지도 않는 그런 조직들은 없애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부 조직 개편은 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 칸막이 행정 없애고 또 협업 활성화시키고 또 나아가서는 책임 행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정책 추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뭐 정책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제가 지금 100일 동안 이렇게 정책학자로서 이렇게 보고 느낀 점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정책은 제일 중요한 두 가지 목적이 있거든요. 하나는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정책을 통해서 뭐가 변하지 않으면 정책 실패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효과성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정책은 사실은 정치적 산물입니다. 정치적 과정을 통해서 나온 결과물이죠. 공공선택론에서는 그래서 이걸 정치시장이라고 합니다. 정치학자들이 굉장히 싫어하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야, 정치도 니네들은 시장으로 보냐. 그런데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정치도 거래를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시장이라고 보고 그 정치시장의 산물이 공공재이고 또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정책 과정이라는 게 이걸 무시하면 정책이 성공하기 힘듭니다. 예를 들면 어떤 어젠다, 어떤 의제를 우리가 설정해야 되는데 그 의제가 저희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정부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거냐? 라는 거와 정부가 이걸 해결해야 되는 거냐? 라는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우리가 흔히 규범적이라고 하고 하나는 실증적이라고 하는데 이거 정부가 개입해야 되나? 를 먼저 묻고 개입해서는 안 될 거라면 사실은 빠져야죠. 또 하나는 할 수 있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할 수 있느냐. 윌다프스키 같은 사람들은 만약에 네가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면 그건 문제가 아니야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되려면 그걸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부 의자가 되려면 정부가 개입해서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사실 그 문제를 우리가 무시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부동산 정책이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수많은 학자들이 부동산 정책에 막 함부로 개입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부동산 가격만 올릴 것이다. 우리는 너무 명확하게 수십 년 동안 증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개입한다. 예, 해서는 안 될 것,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정부가 나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정부 의자가 설정되고 나면은 이제 그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을 만들게 됩니다. 저희는 그걸 정책 형성이라 그러는데요. 이때 정책을 만들 때 굉장히 원론적이면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원칙에 따른 정책입니다. 이거는 유명한 뷰캐넌 교수가 politics by principle, not interest라고 했거든요. 근데 정책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너무 많은 우리나라의 정책들이 정말 이해관계에서 움직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타다금지법 보세요. 타다금지법 같은 것들은 아주 대표적으로 이해관계에서 정책이 만들어진 겁니다. 원칙도 없죠. 우리나라의 정책들이 굉장히 다수가 아주 소수의 아주 잘 조직된 소위 특수이익 집단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대다수의 소비자들이 거기에 희생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 정책이 민주주의적이지도 않는 거죠. 효과성, 당위성도 없고 심지어는 민주적이지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박순애 교수 저희 뭐 행정학 쪽에 계신 분인데 박순애 교수가 이제 그만 사직을 했습니다. 저는 이번 그 초등학교 입학 연령 뭐 5살로 줄이는 걸 보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굉장히 뜬금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이 문제가 지금 정책은 우선순위잖아요. 근데 이 지금 대한민국의 정책의 우선순위에 어느 정도 위치에 있을까요? 아니 교육은 100년지 대계라면서요.
그러면 교육 정책은 100년을 앞으로 바라보는 굉장히 장기적인 플랜인데 지금 대한민국은 굉장히 단기적으로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정책적인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가 들고 나왔다는 게 저는 이거는 컨스피러시가 약간 있긴 한데 아무튼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그게 다시 또 백지화됩니다. 이게 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은 어젠다를 만들고 그게 어떻게 결정이 되고 어떻게 집행되고 평가되는 전체적인 정책 과정을 다 고려해야 되는데 금방 만들어서 그런 거죠. 갑자기 이런 과정들을 무시하고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왜 심각하냐면 아시다시피 정부의 초기의 정책 실책은 그 다음에 모든 정책들 추진에 있어서 막대한 부담을 줍니다. 우리는 이미 이명박 정부 때 말도 안 되는 무슨 광우병 파동 이것 때문에 그 이후에 정책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규제 개혁 말씀하시면서 비즈니스 프렌들리라는 말에 대해서도 제가 지난번에 비판을 크게 했었는데요. 어떻게 규제 개혁이 기업들을 친화적인 규제 개혁입니까? 우리 시민들의 자유를, 우리의 재산을, 우리의 생명을 책임지는 문제인데 말이죠. 그렇게 프레임도 잘못됐고 또 초기의 정책이 빵 실패해버리면 그 이후에 이어지는 정책들이 반드시 발목을 잡습니다. 정책은 저희들이 교과서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합리성, 타당성 이런 것들로 좌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졸속 행정이라고 부르는 거 생각해보면 이런 정책 과정을 제대로 밟지 않아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정책하는 사람 중에 찰스 린드블룸이라는 교수님이 계시는데요. 정책 과정을 점중주의라고 했습니다. 점중주의라는 게 뭐냐면 정책은 조금씩 나아진다는 거거든요. 정책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정책 혁신, 정부 혁신, 이거 제가 아까 처음에 구라라고 하려다가 다 허구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점진적으로밖에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개혁하고 개선하는 거지 혁신이라는 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공무원 조직이라는 게 결국은 정책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혁신적으로 할 아무런 인센티브도 없고 거기에 따른 아무런 보상도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아무리 여론이 막 압박을 하고 또 이런 것들을 자꾸 해달라고 하고 우리나라는 특히 가부장주의가 굉장히 강해서 뭐든지 아버지한테 달려가죠. 뭐든지 정부한테 달려가고 이런 문제들은 다 조급증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원칙에 따라서 정책을 해야 되고 모든 정책은 갈등과 저항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아니 여기서 지금 막 떠들고 있는데 왜 앞에서 데모를 하고 있는데 어떡하느냐? 대부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원칙대로 움직이지 않고 자꾸 이해관계에 따라서 흔들리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딱 100일 가까이 됩니다. 100일 전에 우리는 무슨 고민을 했을까랑 좀 비교하는 것도 의미 있는 작업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왜 국민은 윤석열 정부를 선택했는가? 아마 이거는 어떠한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선택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그때 또한 마찬가지로 이 정국 운영에 있어서 앞으로 집권한다 하더라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것은 곧 뭐냐면 그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정국에서 준비를 제대로 했는가라는 좀 반문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100일 전에 윤석열 정부를 생각하면서 뽑으면서 낡은 정치 교체, 그다음 헌법 정신에 근간한 국가 정체성 확립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공정과 상식 이런 이야기 시대 정신 속에서 아마 처음으로 비정치인 출신으로 기존의 낡은 국정 운영 질서를 좀 새롭게 전환했으면 좋겠다라고 소환을 했죠. 소환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새로운 이 비정치인 출신의 새 정부가 예를 들자면 인사 문제, 몇몇의 인사 문제라든가 등등에서 과연 상식적이었는가라는 부분에서 조금 의아함이 국민들에게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헌법 정신의 근간에서 대한민국의 정체성 확립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치가 대단히 높았습니다. 그거에 부응해서 취임식에
자유라는 가치를 35회에 걸쳐서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국가 안보의 문제라든가 통일의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스탠스를 잡아가고 전환시킨 거는 사실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이 역대 정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공과 속에서 어떠한 윤석열다운 국정 운영을 했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별로 발견되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학교, 그러니까 초등학교 입학, 5세 등등등 상당히 미시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실수를 많이 한 것 같은 그런 속에서 굉장히 기대감은 컸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충족이란 부분에서 국민들은 좀 부족했다라는 그런 평가를 내릴 수 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리고 예상되는 문제점들이 꽤 많이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준비를 해가면서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그 또한 상당히 좀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국회가 어차피 민주당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 다음에 이준석 체제와의 갈등 그거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들이 사실은 집권 때부터 있었던 문제였는데 야당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특별히 기억나는 액션이 거의 없었다. 그 다음에 이준석 당대표와의 관계는 그냥 100일 동안 계속 티격티격 하다가 이 사단이 났다.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좀 감점을 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판단을 해봅니다. 문재인 정부가 끝판까지 지지도가 40%를 넘었었습니다. 물론 바꿔야 된다라는 그 열망 또한 55% 높았지만 사실은 문재인 정부가 40%까지 갔었거든요. 그거는 곧 뭐냐면 그 진영은 정말 탄탄하거든요. 그 진영 탄탄하고 어차피 앞으로의 정부는 진영 대결에서의 우위를 가지고서 힘을 가지고서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어느 조사를 보면은 문 정권과의 국정 운영을 또 비교를 해서 수치화를 하는 그런 조롱까지 언론에서는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좌경화 정책이라든가 내로남불, 이권 카르텔 이런 것들, 이 비도덕적인 행태에 대해서 굉장히 국민적인 분노감이 높았습니다. 대장동까지 포함해서. 공정과 상식, 법치주의 이거를 원했는데 이 또한 뭘 했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사실은 적폐수사, 초반기는 적폐수사, 후반기는 코로나 이 두 개밖에 없어요. 다른 아무것도 별로 한 것들이 없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 새 정부는 정말 미시적인 부분에 있어서 각양각색의 다양한 정책들을 조금이라도 이제 보여줄 필요성이 있었는데 그런 것 또한 거의 없었다. 2030 세력들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성장을 했었습니다. 성장을 했고요. 이준석 현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지금 굉장히 그런 데도 앞으로도 계속되고 있는데 이 젊은 층의 정치 참여 또 이 미래지향적인 정책 이거를 어떻게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 뒤늦게나마 지금 청년 비서관, 청년 대변인이 이제 대통령실에 만들어졌죠. 대단히 좀 늦은 대응을 펼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여러 가지 공약들이 많이 펼쳐졌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할 수 있는 거는 하고 이런 부분들은 판단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런 대통령의 공약이라든가 그리고 정책 국정과제가 나온 지가 얼마 안 돼서 할 말은 없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 지역의 그 열망을 갖고 있는 그 정책 공약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아직 검토할 수 있는 팀조차도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몇 가지 화두가 있었죠. 광화문 시대, 물론 용산 시대라고 시작됐지만 여가부 폐지, 또 민간합동위원회 이런 것들이 굉장히 굵직굵직한 아젠다로 조금 이슈를 끌어가져야 되는데 용산 시대는 좀 흐지부지 됐고 여가부 폐지 앞길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민간합동위원회 정말 어떻게 될지 좀 미지수가 돼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좀 좌파 진영에서는
조금 이렇게 무능하다라는 쪽에서의 조롱들이 좀 나타나는 것 같고요. 우파 진영에서는 조금 무기력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걱정을 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물론 100일 얼마 안 됩니다. 안 되고 앞으로도 이거 다시 한번 재점검해서 가야 되겠지만 앞으로 정말 집권 후 1년이 매우 중요합니다. 1년이 초기 1년이 정권의 5년을 규정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그 행정학계의 연구 논문에도 이 1년 동안은 미국 대통령의 경우에도 대통령의 국정운행에 대한 학습 시기가 이 시기가 지남에 따라 이 증가를 되지만 대통령 영향력은 12개월, 1년을 기점으로 하여서 쇠퇴한다고 하는 거죠. 이 힘은 1년까지 쭉 가는데 그 이후 2년부터 5년까지는 4년까지는 그 학습된 형태, 1년 동안에 누적된 그 경험을 가지고서 발현된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 저는 다시 윤석열 정신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초기 워딩으로 대통령 될 때, 대통령 되기 전에 그 워딩에 입각해서 그 정신에 입각해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헌법 정신에 따른 청와대 정부 혁파를 하겠다라는 의지, 그래 개혁 정부를 얘기했습니다. 진짜 개혁을 해야 됩니다. 용산 이전 간 그 정신으로 청와대 힘 빼는 작업, 권력 민간에 가는 이양하는 작업들 이런 것들 해야 됩니다. 그리고 99개가 달라도 한 개가 같으면 함께 한다는 정신에 따라서 국민통합정부 실현해야 됩니다. 국민통합위원회 제대로 가동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진영 논리가 아니라 국민의 삶에 도움을 되는 그 우선 생각하는 실사구지 정부, 정말 제가 이제 지역을 쭉 돌아다녀 보면은 지역 균형 발전 관련된 지방 정책 관련돼서는 특별히 여야가 없습니다. 진보와 보수 그 차이가 없습니다. 모두 똑같이 갈망을 합니다. 그런 지방 시대 지역 균형 발전 정책부터라도 이 미시적인 정책을 가지고서 하나씩 국민들에게 스며드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임 정부와 여당, 그다음 언론과의 원만한 관계를 만들 수 있는 협치와 소통 정부 만들어야 되고요. 어려운 문제 해결에 직접 나서는 책임감 높은 정부, 이건 잘 할 것 같은데요. 더 책임감을 갖고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속에서 대통령 요즘 PI 관련돼서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요. 대통령이 정말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잘하게 하는 것이 저는 PI라고 봅니다. 그냥 어거지로 쇼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약속했던 거, 대통령이 정말 잘할 수 있는 거, 강점으로 있는 거, 이거 제대로 구현하게 하는 그런 프레지던트 아이덴티티가 필요할 때 아니겠는가. 뭐 통치 철학, 개혁 과제 이런 것들이 좀 선명하게 드러났으면 좋겠고, 또 전문가에게 맡기는 시스템 정부를 구현하고 법과 원칙 지키는 거, 그리고 계속해서 국민, 정치인, 언론 이렇게 소통하는 이런 모습들이 과거의 윤석열에게서는 있었습니다. 이 윤석열의 모습 제대로 앞으로의 5년 동안 펼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 100일의 교훈 아니겠나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이제 국방위원장 하면서 느낀 건데요. 우리 대한민국 안보와 관련해서 또 한반도 평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저는 6.25 전쟁 이후에 가장 중요한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2017년도라고 생각합니다. 2017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2월 달에 이제 김정남이 피살됐죠. 그래서 이제 김정은의 1인 독재 체제의 기반을 확실히 굳혔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2017년도 9월 3일 날 이제 6차 핵실험한 거, 수소폭탄 실험인데 그게 이제 엄청난 사건입니다. 또 고지어서 11월 29일 날 이제 화성 15호 그 이제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죠. 1만 3천 킬로미터를 날아가는 ICBM을 쏘아 올리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2017년도는 우리 한반도 안보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다. 결국 이제 화성 15형 발사 성공을 한 다음에 북한의 김정은은 북한이 핵 무력을 완성했다라고 국제사회에 이제 공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걱정이 됐었죠. 그래서 국방위원장 신분으로 그해 이제 12월 달에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나토 사령부 있죠. 브뤼셀에 있는 나토 사령부에 달려갔습니다. 갔더니만은 대한민국 국방위원장 치고 나토 사령부에 왔던 적이 없다는 거예요. 뭐 확인된 바로는 뭐 아주 옛날에 있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가서 들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얘기를 좀 듣고 싶었죠. 저는 그 핵 공유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게 논란이 됐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좀 듣고 싶어서 갔습니다. 그랬더니만은 그 핵 공유에 대한 얘기를 저한테도 해주고 그랬는데, 근데 문제는 저한테 엄청나게 많은 질문을 하는 거였습니다. 제가 그때 만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나토 사령관 스케퍼로티라고 하는 나토 사령관, 그 사람은 사실은 주한미군 사령관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나토 사령관이 됐어요. 근데 그것은 주한미군 사령관이 나토 사령관이 된 것은 32년 만에 있었던 일이랍니다. 보통 여기서 주한미군 사령관을 하면은 바로 전역을 해요. 대부분 전역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나토 사령관으로 승진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무엇을 의미하는 거 하니, 그만큼 북한의 핵 위협, 대한민국의 안보 상황이 사실 전 세계, 그러니까 나토에까지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미국이 인식했던 거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제가 사무처장 또 나토 군사위원장을 만났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중국하고 러시아는 지속적이고 아주 오래된 위협이다, 위협 국가다. 그런데 이제 북한은 바로 이제 한 달 전도 아니죠. 11월 29일 날 ICBM을 성공했고, 제가 12월에 갔으니까요. 며칠 안 돼서 갔는데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그 나토에서 정말 엄청나게 걱정을 하더라고요. 1만 3천 킬로미터 그 ICBM을 성공했는데 그것은 평양에서 예를 들면 이제 북한에서 쏜 ICBM이 미국 워싱턴, 플로리다까지도 날아가지만은 유럽의 런던, 로마, 뭐 베를린, 파리, 그러니까 유럽의 모든 국가들을 공격할 수 있는 사정거리, 모든 주요 도시계가 다 사정거리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굉장히 이 북한은 아주 이미넌트 스트레스, 아주 임박한 위협 국가가 됐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만에 하나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그 핵무기가 테러 국가의 손에 들어가면은 이거는 엄청난 재앙이 될 것이다. 이런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이제 그때부터 나토에서는 중국, 러시아뿐만 아니라 북한에 대해서도 정말 이거는 말로만의 그냥 불량 국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아주 위험스러운 그런 국가로 이제 인식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좀 느꼈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중국에 대한 건데, 그 이미 그 나토뿐만 아니라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중국에 대해서는 아주 세계 질서를 중국의 입맛대로 바꾸려고 하는 그 패권 국가. 그래서 우리가 뭐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결국 이제 미국하고 중국하고는 한판 승부를 벌일 수밖에 없는, 경제적으로는 이미 벌여오고 있고요. 앞으로는 이게 뭐 대만에서 터질지 어디서 터질지 아직 모릅니다.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위협을 느끼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제가 그 호주에도 가봤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많은 외국을 다녀봤는데 모든 그 국가의 정책 결정자들이 중국에 대해서 많이 물어봤습니다. 저한테 북한에 대해서도 물어봤고,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에 배치된 사드와 관련해서 중국의 반응에 대해서 많이들 물어보더군요. 특히 호주에서는. 근데 그때부터 이미 제가 2017년도에 호주에도 갔었는데 그때 외교부 장관이 이미 또 이제 그 군 사령관들이 중국의 움직임에 대해서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뭔가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군인들도 걱정을 하더라고요. 호주에 그 다윈시티라고 해서 엄청나게 큰 군사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군사 도시에 이제 그 여러 가지 군사 시설을 운영하는 이런 업체들이 있는데, 그런 게 군사 시설이라고 하는 게 이제 무기 이런 책이 말고 예를 들면은 군인들이 활용하는 이렇게 론드리 같은 거, 뭐 그런 그 지원 그런 시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 중국 자본들이 이제 움직여 왔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중국으로부터 벗어나지 않으면 호주는 앞으로 옴짝달싹 못한다라는 인식을 이제 그때부터 하기 시작했는데, 그 이후에 아무튼 호주는 엄청나게 중국에 대해서 이제 강경책으로 이제 선회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인 위협이라든지 리스크를 안고 있었지만, 그건 왜냐하면은 호주 입장에서는 자기들은 자유주의에 입각한 그런 어떤 네트워크 동맹 그런 게 아니면은 앞으로 희망이 없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이 국제 질서의 어떤 변화라 그럴까요? 중국을 겨냥한 많은 나라들의 움직임이 이렇게 바뀌고 있구나, 이걸 제가 느꼈고, 그 다음에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하와이에 있는 인도 태평양 사령부에서는 대중국 봉쇄훈련이라 그럴까요? 그런 걸 매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인도 태평양 사령관 집무실에 가보면은 남진아에 중국이 만들어 놓은 인공섬 군사 기지죠. 그 모형도를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인도 태평양 사령부에서는 매일 훈련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정도로 중국에 대해서는 미국, 그다음에 유럽, 또 여러 나라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2017년도, 2018년도에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 움직였느냐? 문재인 대통령이 유럽에 가가지고 대북 유엔 제재를 완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마크롱 대통령 만나서도 이야기하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대답은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그 전까지는 유엔 대북 제재는 지속돼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바깥 세상 돌아가는 거하고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외교 정책은 완전히 엇박자를 내고, 엇박자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정반대의 이제 목소리를 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중국으로부터도 북한으로부터도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외교 정책은 왕따 당한 것이죠. 한미 관계는 아주 뒤틀려 있었고요. 그래서 주한미군 사령관들이 이제 현역 때는 얘기를 잘 못하는데 전역 이후에는 여러 가지 우리 정부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제가 이제 전역한 주한미군 사령관들을 미국에 가서 많이 만났는데 하나같이 걱정들 많이 하더군요. 그 사람들은 북한의 무기를 고도화시킨 것은 대한민국 정부의 책임도 굉장히 크다. 굉장히 주한미군 사령관들이 하기 어려운 이야기인데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중국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그 2017년도 2월에 이제 미 상원 군사위원장인 그 존 맥케인 위원장을 만났는데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가셨지만요. 2017년도에 그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북한 핵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중국의 행동이 필요하다. 중국의 말이 필요한 게 아니라 중국의 실천과 행동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직접 그 actions speak louder than words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말이 필요 없다, 행동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인데, 근데 중국이 행동을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다른 나라의 움직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다른 나라의 말보다는 그 나라의 행동을 보고 평가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저는 외교 안보 정책의 기본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북한의 핵 의지,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국가안보실장이 직접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믿고 그것을 또 다른 나라에 가서, 미국에 가서 엄청나게 세일즈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게 결국은 허술하고 거짓말이라는 게 들통이 났죠. 결국은 남북 대화도 실패할 수밖에 없었고 북미 대화도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왜냐? 북한이 이야기하는 것만 믿고 우리가 이제 판단한 거죠.
행동하고 그 비핵화의 실천 과정을 봐가면서 우리가 외교안보 정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거에 실패했다 이런 생각입니다. 저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결국 외교안보는 선택이다. 지금 선택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선택을 강요당하는 날이 반드시 온다. 이겁니다. 우리의 임진왜란도 그랬고요. 병자호란도 그랬습니다. 일제강점기도 그랬고 우리가 그때 올바른 선택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우리가 원치 않는 선택을 강요받을 수밖에 없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도 바로 그겁니다. 선택의 문제입니다. 지난 수년 동안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할까 말까 우물쭈물댔죠. 한쪽에서는 가입하자는 목소리가 높았고 한쪽에서는 가입하면 안 된다. 이런 그 선택의 갈림길에 있었는데 러시아가 침공을 한 겁니다. 결론은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영향권 안에 있어야 된다. 나토에 가입하지 말라. 그런 어떤 선택의 강요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결국은 외교 안보는 선택의 문제고요. 그 선택은 올바로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과거에 이승만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한미 상호 조약을 맺은 거는 엄청난 결정이고 정말 올바른 선택이었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보험인데 그 한미 동맹이라고 하는 그 보험도 사실 우리가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은 나중에 보험금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는 거죠. 한미 동맹은 한 번 맺었다고 해가지고 안전한 것이 아니라 유지 관리를 잘 해야 된다. 근데 그것이 지난 5년 동안 많이 흔들렸다. 그래도 다행히 윤석열 정부 들어서 한미 동맹을 복원하려고 하는 그 움직임은 굉장히 방향성에 있어서 옳다. 이런 생각입니다. 결국 우리는 선택을 이제 잘해야 되는데 그 선택을 잘하기 위한 조건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바깥 세상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냉철하게 인식을 잘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를 국제사회에 제대로 잘 인식시키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바깥 세상을 이해하는 거, 그다음에 우리를 제대로 인식시키는 거, 그게 외교 안보의 저는 시작이자 끝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난 5년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 두 개 다 실패한 거죠. 바깥 세상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도 잘못 인식했고 또 우리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데 있어서도 저는 실패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이 국제 질서, 국제사회에 대해서 굉장히 냉철하고 냉혹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물론 우리가 한중 문제, 한일 문제, 또 한미일 문제 이런 문제에 있어서 외교 정책을 굉장히 유연하게 잘 진행시켜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린 것은 국제사회에 돌아가는 거하고 국제사회의 어떤 현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냉혹하게, 냉철하게 인식할 때 유연한 정책도 가능한 거지 그게 없으면 원칙이나 기본 철학이나 기본 가치가 흔들려 버리면 우리의 정책은 그냥 헷갈리는 거고 갈지자가 되는 거고 또 다른 나라로부터 저는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비단 중국으로부터도 우리가 괄시받지 않고 제대로 된 대접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원칙이 있어야 된다. 아까 좋은 말씀 또 하셨죠. 우리 교수님께서 한미 동맹이 흔들려 버리면은 중국이 절대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제대로 그 자주 독립 국가로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그 기본적인 국제사회에 대한 냉혹한 인식과 또 우리의 어떤 그 준비라 그럴까요? 그런 걸 좀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짧은 시간이라 제가 많은 말씀을 이제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 지난 5년 동안 벌어졌던 너무 엄청난 일들이 많아가지고요. 그런 일들은 뭐 제가 이제 다음 기회에 또 기회가 있으면은 말씀드리기로 하고 아무튼 외교 안보에서의 선택은 대한민국의 미래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윤석열 정부를 잘 좀 조언하고 견인하고 도와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